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자영업하시고 오늘도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까 택시 운행하시는데 오늘 손님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누군가의 즐거운 휴일.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묵묵히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휴일에 노동하신 분들 정말 많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역사 크리에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 작가님도 사실 오늘 일하기 위해서 나오신 뭐 저희가 불렀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성탄절에도 누군가는 일해야 하는 게 사실은 숙명 같은 거예요. 예. 옛날에도 그랬을 테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휴일이니까 이제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남들이 놀 때 일해야 되는 직종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 필요한 일이니까 누군가가 꼭 해야 되는 일. 세상이 돌아가야 하니까. 예. 그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들자면 나무꾼이 있겠습니다. 나무꾼이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겠지만 네. 그게 한 동하고 이제 고려 도원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나무꾼이라는 직업이 딱 부러지게 있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그 일하면서 짬내서 이제 산이나 들에 가서 이제 땔감을 구해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 LNG도 부탄가스도 없고 없으니까. 예. 인덕션 없고. 그러니까 땔감이 없으면은 그 집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밥을 만들 수 없어서 쫄쫄 굶게 됩니다. 오로지 나무. 예. 그래서 어떻게든 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무꾼들도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 근데 왜 생각을 해보면 나무를 미리미리 해놓고 쌓아놓으면 되잖아. 땔감. 예. 근데 또 그게 그 옛날에 나무를 나르는 게 보통 이제 그 지게였지 않습니까? 네, 지게. 그리고 산은 같은데 이제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그렇죠. 않죠. 그리고 또 그 땔감 할 만한 나무가 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꾼이면 이제 그 만화에 나온 것처럼 이제 커다란 나무를 이제 도끼로 쥐어서 넘어간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네.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나무는 집을 지을 때나 필요한 거고 땔감을 때 필요한 것은 이제 가느다란 작은 오히려 떨기나무라든가 아궁이에 들어가야 예. 하는. 예, 그리고 그 커다란 나무의 잔가지들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구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고요. 일부러 그 높은 나무에 있는 작은 나무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떨어져서 아이고야. 심하게 다치는 그런 미나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 넉넉하게 많이 잔뜩 해놔서 비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어떤 뭐 땔감 공급이 즉시 이루어졌어야 했던 거예요. 예, 늦어지면 안 되고. 그 실제로도 이제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네. 이제 보통 집에 노비 아이가 아침에 일을 해놓고 땔감 구하러 낮에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저녁이 늦도록 돌아오질 않아서 네. 그 불도 못 떼고 당일에 밥도 못 하고 모두 굶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왜 그 LPG 가스통 예, 다 비었는데 떨어졌는데 가스배달 빨리 안 오면 밥 못 하고 있었던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밤늦게 돌아와서 아니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밥을 못 먹었다 하고 야단치니까 그 애가 듣고 있다가 예.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다녀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남의 집 노비들은 이거보다 더 풍족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반이 그걸 듣고 반성하면서 글을 남긴 게 있거든요. 나 퇴사할 거예요.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죠. 뭔가 땔감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고 자주 나가야 됐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433님 옛날에는 난방용이 나무 말고는 없지요 해서 십리길 멀다 하고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아이고. 58년 개띠입니다라고. 근데 이제 58년 개띠 되시면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나무를 좀 하셨다. 저를 좀 하더라도 예전 시골집에 지게가 있었어요. 창고에 그 나무 지게가. 예. 할아버지 댁에. 나무꾼에게도 뭐 자격요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 두 다리만 튼튼하면 됩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 직업의 진입은 쉬웠습니다. 그 진짜 나무를 잘라서 실어오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수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부나 나무꾼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천한 일을 하고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목소리를 들어서 만 백성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뜻의 수거였습니다. 옛날 말로.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꾼이 천한 직업도 아니었던 게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양반조차도 이제 살림이 힘들면 나무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효종 때 영의정이 되었던 김육도 예.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해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본인이 나무꾼이 돼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영의정 되기 전에. 예, 예. 그 어렸을 때. 과거 급제하기 전에.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나중에 이분이 출세하고 나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바로 대동법.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김육이 정말 죽을 때까지도 심지어 죽고 나서 유언으로도 대동법을 시행해달라 부탁을 해서 결국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고두고 고마워했다고. 효종 때 영의정인 예. 김육 예. 대동법.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교과서에 나온다고. 네. 예. 근데 왜 생각해 보면 산엔 참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는 다 베어올 수 있었던 걸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예, 이전에 얘기했던 그 연산구 때 그 예. 금제라고 해서 이제 그 왕의 생추어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함부로 들어가면 목을 자르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왕릉 근처의 나무나 지금도 그렇지만 남의 조상님 무덤 근처에 있는 나무를 베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사유지일 예, 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무꾼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무를 하는 구역이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겹쳐지면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왜 나무를 하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사건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산에서 나무꾼들이 싸우다가 산이잖아요. 예. 확 밀어버려가지고 네.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심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이면 그냥 지천이 나무니까 아무거나 베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한정된 나무를 가지고도 싸웠다. 예. 사람까지 그렇죠. 죽일 정도로.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역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예. 산속이니까. 예, 거의 고종 때만 해도 인왕산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무꾼을 잡아먹고 이제 그런 사건 소식들이 있고요. 진짜 옛날에 그 음. 동화에서나 보던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가 아니라 그냥 나무 하고 호랑이가- 있는데 예.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그 속리산 근처에 가령을 넘어가던 정약용도 예. 산 정약용. 넘다가 산 넘어가다가 벌벌 떨면서 이제 호랑이 넘어 어떡하지? 호랑이 넘어 어떡하지? 하다가 나무꾼 사람들을 만나서 그제서 안심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불안했겠어요. 그쵸. 당시에 뭐 총이나 뭐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나무꾼들이 또 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일부러요? 예. 일부러 부르는 것도 있고 일이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요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산 넘어가다가도 나무꾼 노래 소리가 들리면 이제 안심도 하고 이게 그 나름 정취나 일상의 풍경이었던 거죠. 야, 극한 직업이네요. 예. 힘들기도 하고 그냥 뭐 지천에 깔린 나무 아무거나 잘라오면 되지가 아니라 예. 그 중에서도 벨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도 또 경쟁을 하고 예. 그 와중에 호랑이도 피해야 했고 예. 거기 넘을 때마다 호랑이 안 만나면 참 다행이다 이러고 그쵸. 또 때까지 돌아왔을 테고. 근데 안 해오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피하면서까지 나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난방 밥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필수 요건이었으니까요. 이게 또 그리고 이 서울 근방이나 도시가 점점 커지면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민둥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땔감의 소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에 비해서 땔감의 화력이 그렇게까지 강한 것도 아니고 계속 돼야죠. 예. 그리고 불 조절이 쉬운 것도 아니고 불 해서요. 조절이 안 되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점점 더 멀리까지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예. 캐러 가야 되던 예. 거예요. 나무를 자르러. 그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들짐승이 많았던 양주 그 불곡산 근처가 예. 성종 때만 돼도 이제 거의 그 민둥산이 되었다 막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양주까지 민둥산이 됐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다른 곳에서 뗄나무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저번에 얘기한 그 떼돈의 어원이 된 떼입니다. 네? 그 예. 떼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 강원도나 그 충청도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다가 그 이제 그 밧줄로 묶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아. 그래서 그 남한강을 뜨나 그 강을 따라서 이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사람이 타고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충청도 지역에서 배에서 예. 한양까지 올려보내는 예, 거예요. 한양까지 오게 되고 그럼 이 떼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지금의 뚝섬 근처입니다. 그럼 뚝섬에 땔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땔감을 서울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뚝섬이요? 예, 예, 그랬군요. 예. 조선 시대만 해도 지역에서 그 잘라놓은 그 나무를 뚝섬까지 이제 강을 거쳐서 올라왔다. 오, 이게 재밌습니다. 유만식님이 저는 10대 때, 즉 60년대에 벌거숭이 산에 나무가 없어서 이 먼 산까지 가서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녔습니다라고.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민둥산 많아서 예, 예, 예. 나무 구하려면 더 멀리 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가 뭐 민둥산에서 다시 나려면 또 수십 년 걸리는 거니까. 박현주 님이 현대의 나무꾼은 배달하시는 분들이네요. 배달 안 해주면 하루 종일 굶어요. 그러셨는데 조선 시대에도 배달이 중요했겠죠. 배달이라는 개념이 네.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편지나 그런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장사가 있겠는데 먼저 옛날에 연락을 보낼 때 이런 말이 있죠. 인편으로 보낸다. 아, 인편으로 그렇죠. 보낸다. 예, 조선시대 편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딱히 이제 그 우체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집 주변에 이제 집으로 고향 집에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마침 고향 집 근처에 가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편지를 주면서 이것 좀 어디에 갖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 좀 많지 않았나요? 예, 예. 근데 이게 갈지 안 갈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별명이 그 풍편 바람에 이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 분명히 나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예, 예, 마치 바람처럼 예.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그 지역을 가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언저리에 가는 사람이니까 가다가 이제 그 사람이 곧장 주는 거 받은 사람이 곧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난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럼 이제 또 수소문해요. 이거 가야 될 때 가는 사람 있어? 라고 하면 내가 가는데 라면 또 그 사람한테 편지를 줘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 지방에서 한양 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올려 예. 보낸다라고 하는데 한양도 뭐 어디 동네 이름도 그쵸,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번 거쳐서 간신히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바람에 맡겨서 보내는 거죠. 야, 이거는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달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내려면 예. 이제 지금의 퀵서비스 같은 이제 믿음하는 사람을 한테 그 전달 임무를 맡겨야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임무를 주고. 네네. 이제 그 관리로 본다면 보장사라고도 했는데요. 네. 이제 관아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 막내를 시켜서 다른 관아로 이제 편지나 서류 배달을 시키는 거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노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다리 빠르고 몸 튼튼한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어디에 보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보내라고요? 아니면 갔다 오라고요? 둘 다? 예, 네, 예. 겸사겸사. 왜냐하면 보통 편지만 보낼 때도 있지만 물건을 보낼 때도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의 택배 비슷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왜 택배도 수거해 가는 시간이 있고 예. 또 왜 배송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인편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이런 시간도 있었을까요? 그 조선시대 편지들을 보면은 네. 항상 끝 마무리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인편이 급해서 이만 쓴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게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이 편지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예. 몇 시까지 언제까지 출발해야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음 주막에 도착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안 그러면 진짜 그 한밤중에 호랑이 나오는데 그냥 산 넘어야 떨어지기 되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빨리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마감 시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지어 임금인 효종마저도 예. 자기 동생이 인평대군에 편지를 쓰면서 네. 인편이 급해서 여기까지 쓴다.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다음 날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한데. 일찍 보내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람의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보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더 쓸 내용이 없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마무리를. 핑계를 대는 걸 수 있는데 제가 이제껏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동안 편지를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핑계거리로 가장 강력했던 것은 예. 그동안 그 몸종이 죽어서 편지를 못 보냈다라는 거였습니다. 인편으로 붙여야 하는데 예.
인편으로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편지를 못 보냈다. 네, 네. 워낙 보내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못 보냈다. 아, 그런 그렇게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 요즘으로 따지면 뭐 택배사가 파업을 해서 물건 못 보낸다 뭐 이런 네, 걸 예. 수도 있겠어요. 예, 야, 근데 아까 음. 퀵 서비스 같은 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전문 직업까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 직업보다는, 그러니까 정말로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골라서 이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이제 마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전설이긴 한데요. 예. 조선 전기 때의 문신 박수는 하루에 120km를 달릴 수 있는 예? 노비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그렇대요. 하루에 120km요? 예, 예. 물론 당시에는 몇리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긴 기록을 하겠지만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설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합천에 120km? 지내면서 예. 마라톤을 세 번을 뛰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천에 살면서도 서울의 소식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심하게는 그 나주에서 서울까지 하루 반 만에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나주에서 서울까지. 워낙은 하루 거의 반 만에 한데, 갔다고요? 네. 나주에서 서울까지? 이거는 좀 너무 과장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요거는 거의 신화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나는 양반인데 음. 이 정도 되는 노비가 있다. 예. 예를 들어 그런 거네. 나 적토마 있어. 뭐 이런 거기 느낌으로 그러니까 천리마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 시대 때 그 중국에 이제 바치는 것 중에 천리마도 바치고 그렇죠. 천리인도 바칩니다.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사람 야,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 시키면 예. 하루에 그냥 몇백 킬로 뛰어갔다 오는 사람. 그렇죠. 거기가 야. 메신저죠, 거의 메신저. 야,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뭘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또 조선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능력. 권력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나 슈퍼카 있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옛날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 예. 말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또 사고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배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편지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지난번 편지 받으셨어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중간에 그 헤맬 수도 있고 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설적인 그 배송 사고는 그 중국에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진나라 때 은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방 태수로 있다가 네. 이제 돌아가다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100여 통이 되더랍니다. 예. 그렇게 예, 100여 통. 그러니까 가다가 이 사람 은선이라는 내 것도 사람이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다 편지 100통을 다 쏟아 넣고 예? 자기가 부탁받은 편지 100통을 연못에다 던졌다고요? 네, 던져놓고 떠오를 건 떠오르고 가라앉을 건가 가라앉겠지. 내가 우체부일 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아니, 해서 종이잖아요. 예. 다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떠오르는 것만 내가 갖다 줄 거야 이건데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냥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마구 그냥 100통 다 연못에 던져버리고 갔다. 이거 예. 나쁜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예. 의무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조선 시대 때 이 배송 사고를 부침 뜨고 가라앉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 제가 새로 찾았는데 그 우체국이 처음 들어섰을 때 네. 우체부들이 그 제대로 편지를 배달하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겨놓거나 심지어 굴뚝에 네. 편지 100여 통을 넣어버린 게 나중에 발견되기도 왜요? 했습니다. 배달하기 싫어서. 어차피 수신 확인도 안 될 거. 예. 요즘이야 수신 확인 뭐 이렇게 바로 뜨고 예. 배송 확인해서 왜 택배 기사님들이 항상 사진 찍어서 메시지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엔 그런 것도 없으니 받았는지 아는지 어차피 이거 뭐 해봐야 한 달 걸리는 거. 예. 그래서 아, 참. 그런 태만이네요, 적도 태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신문 태만. 걸려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혹시나 편취하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봉투에다가 돈 같은 거 보내서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나 꿀이나 곶감 같은 거 그렇게 귀중한 물건들을 이제 갖다 보내면 중간에 그 편지 받는 노비들이 살짝 뜯어보고 돈을 꿀꺽하거나 아, 꿀이나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자기가 슬쩍하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비가 없으면 이걸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반들은 다 알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믿고 보내고 음.
요즘에도 가끔 왜 뉴스에 사건 사고로 나오잖아요. 예. 누구 어떤 택배를 누가 중간에서 뭐 예. 갈취했다 막 이런 거. 그쵸. 옛날에도 배송 사고는 있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꼭 먹칠하는 미꾸라지들이 꼭 있어요. 가끔 예. 아주 일부. 그럼 이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개념, 직업도 있었을까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보부상이 있죠. 보부상. 예. 지금도 농담 삼아서 물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어.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가방에 크게 예. 메고 다니는 그쵸. 사람들. 너 보부상이냐 이러잖아요. 그 보상은 사실 이제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이제 물건이 작지만 비싼 것들 뭐 반지나 그런 것들 귀여운 화장품 그런 걸 파는 사람이 보상이고 예. 부상은 이제 지게에다가 항아리나 가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걸 합친 말이에요. 네네. 보상, 부상. 예. 그러니까 부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화물 택배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는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 싶지만 엄격하게 분리돼 있었고요. 오. 둘 다 조합도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예, 화물 택배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예, 큰 화물들, 예. 가구 예. 같은 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쵸. 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동공상으로 이제 합치는데 그때도 부상은 이제 좌상, 보상이 우상. 그래서 좌우가 또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보부상들은 진짜 그야말로 인류 배달부였거든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도 이 보부상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시장이 옛날에 3일장, 5일장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과 지역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그 시장 날짜에 맞춰서 도착해서 거기에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이어진 지역길 간의 거리를 다 따져서 각각 시장 날에 맞춰서 물건을 지고 나르는 겁니다. 그렇죠. 5일장인데 한번 하루 늦어서 놓치면 그렇죠. 시간을 계속 버리는 거니까 그쵸. 나흘을 더 기다려야 되고. 예. 이야.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사고도 있고 위험한 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반드시 장날에 도착해야 되고 휴식도 없고 휴일도 없고 계속 새로운 지역을 다니면서 가족도 별로 없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는 게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어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그 역마살처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아프고 심지어 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돌아가는 걸 이제 객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타지에서 있고. 예. 일하다가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부상들이 서로 조합을 만든 게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동료가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에도 같은 일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우리가 책임져 준다. 그래서 그 보살펴 주거나 이제 같이 매장을 해 주고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왜 같은 직업군 계시는 분들이 조합 결성을 해서 힘든 일 서로 나눠주고 예. 왜 그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은 정말 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 또 이제 택배 배송 물량이 또 다 자기 그쵸. 일 매출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 쉴 때는 또 다른 분이 또 그 지역을 커버해 줘야 되고 예, 예. 혹여나 또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제배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부상들의 이제 모임을 상무사라고 하는데요. 네. 각 지역별로 전부 만들어지거든요. 상무사. 예, 예산이나 뭐 진주 저쪽 그 지금 북한 지역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거는 보부상들이 그 지역에 그 방이나 집을 이제 구합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쉴 때 네. 거기 그 방에도 쉴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무사의 높은 사람이 이제 행수가 되는데 이 행수가 지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재해가 생겼을 때 그걸 돕도록 기부도 하고.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이 상무사에 이제 글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상인하면은 산업공상 중에 제일 미치고 그리고 가장 천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무사에 상인들이 직접 남긴 글을 보면은 아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산업공상 중에 당당한 하나로서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물류를 책임진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물건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 그렇죠. 나왔습니다. 운송 산업이 진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왜 산업에 뭐 혈맥 이런 예, 표현들 예. 쓰잖아요. 그렇죠. 멈춤 그때도 큰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 얼마 전에 그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그 아픈데 일을 나가시면서 내가 나가야지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일단 건강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남의 소중한 물건
남의 따뜻한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음. 위탁받은 거다 보니까 그렇죠. 실수도 없고 왜 진짜 왜 택배 기사분들 중간에 뭐 사고가 나거나 예. 편찮으시면 일이 쫙 밀려버리고 왜 내 물건 안 오느냐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쉬는 날 예. 일을 쉬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뭐 그쵸. 판매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그 옛날 그 이제 사실 그 조선시대 때는 이 통금이 있어서 이제 밤에 많이 돌아다닐 수 없긴 했지만 그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 메밀묵 찹쌀떡 이러면서 딱 이맘때 예. 겨울에 겨울이죠. 예. 그런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들었었는데 그 항상 제가 살 때는 그때는 그 만개떡밖에 안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밀묵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밤에 팔았는가 행사로. 그러게 언제부터 예. 찹쌀떡 메밀묵이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18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메밀묵이 겨울 음식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급할 때 식사를 못했을 때 메밀묵으로 이제 식사를 때우거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묵이. 그리고 밤에 사 먹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왜 메밀묵을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 1947년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그 신문 기사인데 통금인데도 메밀묵과 찹쌀떡을 파는 목소리가 들려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금을 뚫고. 예. 근데 또 이제 메밀묵과 찹쌀떡에는 힘들게 일하는 고학생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맞아.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집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아니면 당장 그 생활비가 힘들어서 학생들이 메밀묵과 찹쌀떡을 팔고 그 외 여러 가지 물건을 밤에 팔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야간 학교를 다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메밀묵이나 찹쌀떡 같은 걸 팔았거든요. 이제 야간 학교가 밤 9시에 끝나요. 그럼 그때 메밀묵이나 찹쌀떡 같이 행상하는 물건들을 들고 새벽 2시까지 팝니다. 새벽 2시. 예. 야식 사람들이 또 이제 땡길 야식을 때쯤. 먹으니까. 예. 그렇게 돌아다니고. 제가 이제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 예. 사무실 저쪽 Y스트리트 쪽에서. 예. 거기는 KBS 별관 쪽에 있는데 여의도에 음. 겨울철만 되면 찹쌀떡 메밀묵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예. 저희 건물이 9층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 들려요. 와. 야근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예. 그걸 계속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음. 근데 올겨울에는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좀 잘 되셔야 하는데 예. 찹쌀떡이 지금 뭐 한 1800년대 후반 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찹쌀떡보다 더 먼저 나온 거 유행한 게 있었다고요. 예, 그게 바로 만주, 그 밀가루에 그 팥 앙금을 싼 만주였는데요. 이제 한 1920년대 뭐 그때쯤에 그 학생들이 그 나무 괴짝에다가 만주를 한 20개 정도 싣고 다니면서 그때 만주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음식인 거예요? 지금 그 슈퍼마켓 같은 데 파는 그 빵 속에 빵 같은 거 속에다가 이제 팥이 들어간 그러니까 붕어빵 같은 그런 비슷한 재료. 붕어빵이라고 하는 단팥빵을 찐 것에 음.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게 경주빵 같은 거요? 비슷하죠? 오. 근데 이게 그 고학생들이 주로 팔았던 건데 그것도 갈독 학생회라고 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고학생들이 네네네. 모여가지고 그 학생 한 일부는 이제 그 만주를 찌고 그 애들이 다른 애들은 이제 그 팔고. 나무 상자에다가 그 만주를 했는데 이 만주가 마케팅 포인트가 따끈따끈한 만주를 지금 드세요였기 때문에 나무 상자니까 그 만주가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20개밖에 못 담습니다. 20개 담은 만주를 가지고 따뜻하게 팔아야 팔고 되니까. 예. 그다음에 다시 그 파는 데로 돌아와서 다시 씻고 나가서 파는데 이것도 겨울에. 예, 겨울에. 겨울엔 금방 식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추운데 파니까 되게 힘들고 서럽고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돈 안 치러주고 만주 뺏어 먹거나 심지어 나무 상자를 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불량배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또 이제 1900년대 뭐 한 초중반쯤 이야기인데 학비 벌려고 하는 건데 예. 그거 다 통째로 뺏겨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들도 그래서 이제 만주 파는데 나름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같은데 네. 밤늦게 열고 있는 식당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고학생인데 만주 좀 팔아주세요. 학비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라도 이제 만주 사주고 매미목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 사주고. 맞아요. 예. 저 초등학교 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예. 가게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왜 옛날 말로는 가방장수 예. 뭐 좀 팔아주세요라고 예. 하는 그러면 또 사준다고 안 하고 팔아준다라고 해요. 예.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고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대목일 수 있잖아요. 특히 네. 음식 파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크리스마스도 이제 음식점이나 지금 축제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운영하시는 분은 절대로 쉬지 못하시고 물론 이제 그 매상하시는 분 이제 이쪽이 뭐 대목이다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걸 모두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노동입니다. 뭐였을까? 음식 배달 아니면 요즘에 뭐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게 조선시대에도요? 예, 그렇죠. 특히 연애를 할 때 이 연애를 전부 세팅하고 그 순서를 정하고 음식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걸 전부 세팅하는 사람이 그 조선시대 때는 조방장이라고 했거든요. 조방장. 예. 이것도 그냥 그 노는 거니까 그냥 놀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항상 모든 일에는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순발력 있게 커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했죠. 그게 이제 베테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방꾼들은 그 기생들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천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 잔치를 할 수도 없어요. 그 요리사나 숙수들도 당연히 이때 일해야 될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이벤트 회사 예.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경수연이라고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부인분들 한 예. 거의 100살 넘은 사람 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인 기록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그 양반들이나 그 파티의 주인공분들은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한 상씩 받고 계시는데 그 그림의 한 켠에는 숙수들 요리사들이 열심히 그 야외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힘들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생일 축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차려내야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되겠고 예. 이게 또 일종에는 그 조선시대 뭐 전문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칭찬을 듣기보단 야단 안 맞고 힘든 일이 더 고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일하고 있으면 그건 좀 서럽죠. 돈이라도 되면 좀 모르겠으나 또 이게 내 의지대로 일하면 더 낫기는 한데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때 소설이자 판소리로 개우사 아니면 개우사라는 게 있습니다. 개우사 또는 아니면 여의개우사. 예. 별로 유명한 얘기는 아닌데 그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주인공이 흥청망청 정말 플렉스하면서 신나게 놀아대다가 네. 재산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돼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판소리. 예.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끝만 보면 해피엔딩이긴 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당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일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예. 여기 보면 그 술집 술상 봐주기, 국수집 불 떼주기, 담배가게 담배 개기, 물깃기 심부름, 과거시장 심부름꾼, 가마 매기, 병든 사람 업고 가기, 그 보초 서기, 그다음에 상여 매기, 급한 편지 나르기, 그 삭전 걷기, 그러니까 돈 받아내기, 그리고 빨래 넣는 그 봉 걸어두기 등등. 이게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기피하던 일, 예. 기피하던 직업이에요. 저 품을 파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고되면서 힘들지만 그 누군가 꼭 해야 되는 것들. 근데 그죠.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좀 기분도 좀 맞춰야 되는 네네네. 이날 지금이나 그런 게 이런 일이 힘들다라는 예. 거.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딱 기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있는 것이고, 아하.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고생을 참.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급한 돈이 필요하면 이게 택배 일이나 네. 아니면 공사 벽돌을 나르는 걸 하지 않습니까? 택배 상하차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당 받고 하는 일 예. 바로바로 또 나갈 수도 있죠. 네, 보통 그런 일을 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경험담이 네.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날 알아 누워서 며칠간 더 병원비를 더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개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서 골병 들어서 그 들어눕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하기사 오늘 같은 휴일에 또 그 외에 용돈이 필요하거나 좀 돈이 필요해서 뭐 조금 더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예. 원래 직장 쉬는 날 또 투잡 뛰러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또 이거 안 하던 일 하면은 안 하던 근육을 쓰게 되면 또 힘들어요. 더 아파. 몸이 노르고 아파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선 시대에도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고 음. 그 생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부디 건강하게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이한 작가님이 나와주셔서 아까 김의중님이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지방도로가 열악해서 예. 수레 교통이 불편해서 네. 보부상에 의존했다는 설명이 있던데 실제 그랬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일단 지리산 오락가락 하려면 말로는 힘들죠. 태백 산맥이나 강원도나 그런 쪽들 산맥들 조금만 많으면은 예. 그냥 보부상이 다 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멋지게 막 말 타고 가서 뭐 이렇게 딱 편지 전해주고 예. 수레 끌고 가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말 잘못해서 산 비탈에 미끄러지면 말목 부러집니다. 그래서 사람 두 다리가 더 튼튼하고 더 아무래도 유용하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조령과 추풍령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언덕을 물론 이제 뭐 동물에 의존할 수도 있겠으나 음. 결국에는 사람 두 다리가 그렇죠. 호랑이와 여우에 맞서면서까지 예.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에 쉬지 못하고 또 일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